안녕하세요. 저는 금쪽 같은 기술자의 저자 이너바스 이실장입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거 처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욕실 리모델링 기술자입니다. 제가 욕실에 타일 시공도 하고, 그리고 돔천장 올리고, 변기나 세면대, 샤워기, 욕실장, 수건거리, 휴지거리, 그런 욕실 제품들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임원분이나 부장님 연봉 수준 이상 버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기술 없이 그만큼 번다는 건 솔직히 어렵죠. 지금 현장 잡부 일당은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입니다. 힘 안 드는 간단한 일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하면서 신호수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류센터나 아니면 생산직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임금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긴 하고, 그리고 누수 탐지나 보수공사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고, 타일 시공자분들은 35만원에서 40만원, 그리고 전기라든가 도배 장판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방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어떤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일을 하는 게 곰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100포, 시멘트 한 포에 40kg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혼자 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서 자재들을 운반하는 게 곰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하루 일당으로 주기도 하지만 그거를 다 하면 바로 임금을 주고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노가다용으로 또 야리끼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끝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을 다 끝나면 일당 받고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 노가다가 아니라 기술이 있어서 기술자로 일하면 많이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월 1000 이상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술로 많이 벌려면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 보통 쉬는 날 한 달에 많이 없이 한 25일 이상 일하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만큼까지는 어렵죠. 그리고 이런 기술직이라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한 달에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하게 되면,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만 일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일도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몸도 아파지고 그러면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수명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벌 생각만 가지고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려고 이 현장 빨리 끝내고 다른 현장으로 또 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서두르게 되고, 또 서두르다 보면은 하다가 보면 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만 가지고 기술자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술자를 통해서 내가 보람도 찾고 그리고 재밌게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술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자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처럼 매일 출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일해도 동년배 직장 다니시는 분들 평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하면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일해도 300-400 이상은 벌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에는 노가다 현장부터 한번 가서 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배우면 되겠지, 기술자 따라다니면서 우선 배우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작은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대형 건축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가면 느낌이 틀립니다. 아마 드라마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많이 보시긴 하셨겠지만 가면 느낌이 틀립니다. 먼지 많이 나고 거친 옹벽에 여러 가지 기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가면 틀려요. 나는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랑 결심이 대단할 텐데, 그런 걸 가서 보면 내가 얼마나 각오가 돼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되기 전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료 이름, 공구 이름, 연장 이름, 아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기술자를 도와드리는데 사장님이 갖고 오라고 하는데 연장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그런 공구의 명칭이라든가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또 눈으로 보게 되고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의 어떤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분들의 기술자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술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걸 보고 배우기도 하고, 직접 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기술자 사장님이 너 내 밑에서 일하면서 기술 좀 배워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곳이 노가다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 가면은 많지는 않지만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자보다는 많지는 않겠죠. 하루 노가다 현장에서 뭐 잡부라든가 일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10% 정도는 인력사무소에 떼줘야 되겠죠. 그래도 어떤 물류센터라든가 어떤 공장에서 생산직 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괜찮은 편입니다.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이 없어요. 예전보다는 좀 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직도 현장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60대 이상 분들, 그리고 한 70, 80%는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빨리 깨닫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을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엄마들이 많이 반대를 하세요.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기술을 배운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 직장 잘 다니다가 먼지 많이 먹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엄마들은 모릅니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기술자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기술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최저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최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 일자리는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그런 단순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70년대생, 80년대생들이 은퇴하게 되면 아마 기술자가 많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기술자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 단점을 찾으려면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없어요. 좀 체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먼지를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먹는다. 공구를 다루다 보니까 위험 부담도 살짝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지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선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저는 현장에 가면 현장 확인부터 합니다. 제가 욕실에 제품을 이제 설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수도꼭지 틀고 물은 잘 나오는지, 그리고 물은 내려도 잘 내려가는지, 작동되는 것들은 잘 작동이 되는지, 누수는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먼저 시공을 하게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내 잘못인지 아닌지도 책임 소재 가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현장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하면서 사진을 저는 많이 찍어 놓습니다. 물론 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시공일지 쓰는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어떤 걸 했는지 그런 거를 다 남겨놓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긴 하지만 가끔씩 집주인분들이나 아니면 업체에서도 여기 세면대 상처 났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그런 부분도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공하면서 찍은 사진, 시공 다 끝나고 찍은 사진이 그런 걸 해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일을 하고 시공비나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들은 돈 잘 줘요. 시공비 잘 줍니다. 다만 인테리어 업자 중에 나쁜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하게 되는데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술자로 독립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욕실 세팅 2칸 언제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가서 제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도 없고. 전화했더니 업체 사장님은 다른 곳에 일 보러 가시고, 그리고 제품들 거기 다 있으니까 다 설치하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제대로 다 설치하고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보내드렸더니 이제 입금을 시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게 시공비가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면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문자를 드리면 답변도 잘 없고요. 그래서 통화가 되면 바로 주겠다, 내일 주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주가 지나도 준다고만 하지 시공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일까지 안 주시면 노동부에 민원 넣겠습니다. 그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도 입금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뒤에는 그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공비 이만큼 받으시는 거 맞죠? 사장님도 이거 알고 계시죠? 노동청에 아마 한 3일 뒤쯤에 출석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은 다음에 10분 만에 시공비가 입금이 됐습니다. 2주 동안 달라고 한 거를 이렇게 노동청 전화 받고 10분 만에 연락이 온 거죠. 그런 나쁜 업자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좀 덜 쓰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인테리어 업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시공비 달라고 3번 전화하는 분들한테는 삼진아웃 시킵니다. 전화가 와도 제가 일을 안 해드리고요. 다만 자금이 좀 빡빡한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전화해서 매너 있게 해주신 분들은 기다리면 되죠. 하지만 입금하는 게 핸드폰으로 1분이면 입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 주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기 일에 바빠서 깜빡깜빡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급할 때는 언제까지 와서 일을 다 시키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인대하듯이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들, 매너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기술자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경우를 좀 당할 수가 있어요. 안 당하려면 우선 그런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의뢰 전화를 받았을 때 현장 주소 보내주시면서 명함 사진도 찍어서 같이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받는 이유가 누가 일을 주는지, 누가 일을 시키는지,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명함 사진을 떳떳하게 보내주지 못하는 분들은 약간 의심스럽죠. 그래서 당당하게 명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업체와의 첫 통화는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이라든가 시공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그리고 마감된 뒤에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자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임금체불업자 많이 거기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임금체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술자가 임금체불이 돼서 돈을 달라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돈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처럼 노동부 사이트에 임금체불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임금체불이 된 분이 본인만이 아닐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피해를 봤을 거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기술자 카페에 임금체불업자로 등록을 해주시면 다른 분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들이 돈을 안 주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집주인분들은 돈을 정말 잘 주십니다.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또 인테리어 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들은 얘기긴 하지만 집주인분들이나 건물주로부터 잔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이렇게 잔금을 치러달라고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면 여기저기 하자 트집 잡아가면서 잔금을 깎는 경우도 있고, 그걸 미루고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도망가는 분들은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런 현장 일을 처음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침에 현장에 도착해서 한번 보고 화장실 갔다 온다면서 없어지는 경우는 가끔씩 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겁을 먹긴 하죠. 하지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하다 보면 현장에 적응을 다 하고, 다른 분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그런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이나 노가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물류 현장이나 생산직 현장보다는 업무 강도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큰 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점심시간도 1시간 다 맞춰주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빌딩 청소라든가 건물 외벽 청소라든가 용접하는 거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너무 독해서 두통이 와서 그게 좀 꺼려졌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숙식보다는 대부분 이제 출퇴근하는 경향이 많고, 지방 같은 경우가 숙식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숙식도 그런 공사 현장에서 자는 건 절대 아니고, 대부분 업체 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또 좋은 모텔 얻어주고 그쪽에서 자고 먹는 것도 잘 줍니다. 그리고 숙식 노가다가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높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숙식이 더 저녁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술을 배우려면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지 유튜브라든가 그런 걸 혼자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분들한테 나 기술 배우고 싶어,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그렇게 좀 많이 알리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인력사무소를 나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고,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자기 밑에서 일하라고 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밑에서 경험을 또 쌓으면서 배울 수가 있죠. 하지만 얼마 안 됐을 때 당연히 그런 경우는 없어요.
현장에서 재료 이름도 모르고 공구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밑에서 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 두고 보면서 가르쳐주고 배우는 속도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또 성실한지 안 한지 성격이 어떤지 그런 거를 보면서 내 밑에 와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제의하는 분들은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인력사무소 통해서 공사 현장에 나가게 됐는데 닥트 공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빌딩에 대형 환풍기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이제 며칠 일했는데 기술이 최고야, 내 밑에서 기술 배우면서 같이 좀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거절했어요. 왜 했냐면 좀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게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면 기술자분들을 만나서 운이 좋으면 더 빨리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입장에서도 사장님 성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신한테도 맞는 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며칠을 두고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도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 같은 곳에서도 기술자나 아니면 잡부, 노가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도 일하러 갈 수가 있고, 분명히 그 기술자분들도 일할 사람, 또 일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술자 사장님을 만나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고 있어도 제나 아니면 사장님 밑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것은 직장 다니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독립을 해야지, 혼자 할 수 있어야지 자유로운 기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독립을 한다는 건 기술마다, 직종마다, 사람마다, 또 배우는 숙련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모든 걸 다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기술자로 독립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이 틀려요.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다 보면 사장님이 처음에는 정리부터 시키고 그러다가 기술을 조금씩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사장님이 저를 맡기고 또 현장을 또 비울 때도 가끔씩 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술이 익혀지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기술자로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최소한 1년, 아무리 못해도 어떤 직종이든지 간에 1년 이상은 걸리고 많게는 3년,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돼서 홀로 독립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배웠을 때 사장님이 베트남에 가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운 좋게도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냥 독립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공구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은 뭐 다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일을 배우면서 그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독립을 하게 되면 내 상호명은 뭘로 정할까? 저도 이너바스라는 그런 상호명을 기술을 배울 때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상호명이 정해지게 되면 명함을 만들어요. 명함이 만들어져야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거래하시는 업체는 안 하는 게 좋고 자기만의 어떤 거래처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욕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욕실 제품 설치하는 일이다 보니까 을지로에 타일 도기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함을 가지고 그런 매장들을 방문을 했어요. 매장 사장님께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함을 드리고 돌아다니는데 솔직히 거의 한 70-80%는 그냥 잡상인 대하듯이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한 1-20% 정도 그분들이 이제 명함을 받아주면서 뭐 얘기도 조금씩 해주고, 그런 매장은 메모를 해놔요. 메모를 해놓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뒤에 다시 또 방문을 해요. 그때는 이제 캔커피라든가 뭐 바카스 한 병 정도를 사가지고 들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세요. 매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명함만 받았다고 해서 일을 주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도 안 가고. 그래서 매장 사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시공한 것들이 있으면 사진도 좀 보여주면서 나를 좀 자랑을 좀 하세요. 난 이런 거 이렇게 잘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또 필요한 날이 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작은 거 하나씩 시킵니다.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또 꼼꼼하게 잘 해드리고 오면은 그분들이 자신을 믿고 일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장에서 소모품이라든가 부자재 같은 걸 또 구매하면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기술자 카페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런 SNS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매장에서 주는 일만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임금도 솔직히 받을 수 없고 일도 많지 않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또 시공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놔야 되겠죠. 처음에는 블로그를 하더라도
문의가 별로 없어요. 한두 건 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연락을 주겠어요. 최소한 컨텐츠가 한 50개, 100개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기술자 일이 시작이 힘든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이든 다 시작이 힘든 겁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주변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집에 있다 보면 우울감도 많이 생겨요. 그렇게 돼서 우울감이 생기면 또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 만나면서 푸념도 좀 하고, 또 도움도 받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흘러만 가겠어요. 항상 뭐든지 어려움이 있고 아파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극복을 해야지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자를 도전하겠다고 해서 자기 자신만 힘든 건 아닙니다. 그걸 지켜보는 가족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로서 하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첫째가 인내심이 특별히 부족한 분들, 금방 실증을 내는 분들, 그리고 누구한테 살짝 안 좋은 소리 듣고 욕 조금 먹는다고 해가지고 상처받아서 바로바로 그만두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술을 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을 배우다 보면 기술자 사장님한테 또 욕도 좀 먹고 안 좋은 소리도 좀 듣고, 그런 부분들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상처 많이 받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공사라는 게 한 번 하면 그걸 다시 재공사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고 치면은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꼼꼼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군가 다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면대를 바쁘니까 대충 설치해 놓고 갔다, 욕실장 큰 걸 대충 설치해 놓고 가서 만약에 그게 떨어졌다, 그럼 누군가 큰 부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집주인분이 다치거나 크게는 정말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사람은 기술자가 되기 전에 뭔가 성격을 좀 꼼꼼하고 섬세하게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집안일을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라도 집안 구석구석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주변 정리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기술자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벌이만 보고 하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기술자가 되면은 돈 많이 벌겠지? 그렇게 해서 기술자가 되셔서도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고, 또 여기 현장 치고 다른 현장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빨리 하다 보면 항상 사고가 나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돈만 보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재미도 좀 느끼고 자존감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문제 있는 분들도 기술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기술자가 사람들과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다만 일을 따거나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고, 그런 분들이 또 일도 많이 주고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분들은 좀 일하기가 힘들겠죠. 자기 자신도 잘 돌아보고 또 매너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재밌게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어렵지, 그리고 안 되는 분들도 되기 전에 노력을 하면 되고요. 시작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작이 가장 어렵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실 기술자로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집에서 습한 공간이거든요. 어둡지, 그리고 거기에 통풍도 제대로 잘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머물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곰팡이가 핍니다. 특히 변기 매지 부분에 꺼멓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곰팡이를 없애는 깨알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친타올을 좀 준비를 하세요. 키친타올을 변기 매지 주변에 둘러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락스 원액을 종이컵에 부어서 키친타올이 있는 쪽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락스 원액이 묻혀진 키친타올을 변기 매지에 밀착되게 꾹꾹 눌러줘요. 그게 들떠 있으면 곰팡이 제거가 대충 되거든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줘서 밀착이 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놓으면 곰팡이가 말끔하게 없어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 락스 원액을 따르게 되면 락스는 굉장히 독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욕실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문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그걸 하실 때는 자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욕실에 최대한 습기를 뺀 상태에서 자기 전에 락스 원액을 묻혀서 두시고 다음날 제거하면은 말끔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좀 군데군데 곰팡이가 좀 덜 제거됐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더 하시면은 표백도 되고 더 말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렵고 죽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자영업자분들 맨날 죽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힘들다고. 안 힘든 적이 있었을까요? 장사 잘 되고 좋았다고 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힘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벌써 폐업하신 분도 있고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도 많이 힘듭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잖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돈을 모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직장인분들은 내가 언제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을지 불안감 또한 크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죠. 하지만 대부분은 회사에서 나올 때까지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과 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잖아요. 일할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험한 일을 좀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기술자는 앞으로 많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제 책 제목, 금쪽 같은 기술자의 시대, 기술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 기술자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기술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자가 되고 있을지. 저도 제가 기술자가 되기 전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제 책 금쪽 같은 기술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기술자가 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기술자가 되기를 또 결심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기술자로 어떻게 또 독립을 해야 되는지, 또 좋은 기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경험하고 쓴 것들이라서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많이 모아놓은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기술이라도 있어야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기술자가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셨거나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좋은 채널인데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아니면 유명하시는 분들 나오시는 채널인데 저에게도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블로그 주소라든가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산이 없는 분들은 기술이라도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